살을 애는 듯한 섣달그음의 칼바람이 문풍지조차 없는 흙담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지나갑니다. 저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떡 치는 소리가 쿵덕쿵덕 담장을 넘는데, 여기 산비탈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초가삼가는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아니, 고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덤 속 같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앉은 사내 꼴을 좀 보십시오. 허우대는 멀쩡한데 눈만 퀭하니 들어가고, 입고 있는 도포 자락은 닳고 닳아 헝겊 조각인지 옷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 사내가 바로 이 고을에서 제일가는, 아니 조선 팔도를 통틀어 제일가는 헛똑똑이라 불리는 박선비입니다. 글줄이나 읽는다는 양반이 쌀독에 쌀 한 톨 없는 건 예사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공자왈, 맹자왈 타령만 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개도 혀를 차고 웃을 노릇입니다. 헌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인네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란히 들어옵니다. 한 명은 단아하고 기품이 서린 마지요. 또 한 명은 눈매가 매섭고 야무진 아우라. 놀랍게도 이 두 여인은 자매이자 이 찢어지게 가난한 박선비의 부인들입니다. 세상 천지에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주제에 철을 둘이나 거느린 사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을 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미친년 널뛰는 집구석이라 손가락질을 해댔고, 아이들은 쌍각시 거지대기라며 돌을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여인의 눈빛을 보십시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남편을 바라보는 저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서방님, 책을 덮으시지요. 언니인 옥분이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박선비가 힘없는 눈을 들어 아내를 봅니다. 평소 같으면 어허, 글 읽는 소리가 끊기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라며 호통을 쳤을 위인이지만, 사흘을 꼬박 굶은 터라 입 뻥긋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저희 자매가 오늘 밤 결판을 내려왔습니다. 동생 옥순이 치마폭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툭 던집니다. 댕기입니다. 그것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처녀 시절부터 곱게 길러온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만든 댕기 뭉치입니다. 박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했거늘 여인에게 목숨보다 중한 머리카락을 잘라내다니요. 이게 무슨 짓인가. 박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집어들려 하자 옥순이 매몰차게 그 손을 쳐냅니다. 서방님은 그 잘난 글공부로 과거에 급제하여 우리를 호강시켜 주겠노라 하셨지요. 허나 호강은커녕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첩질하는 남봉꾼에 미친 여자들이라 욕을 합니다. 더는 못 참습니다. 아니, 더는 못 삽니다. 동생의 표독스러운 말에 언니 옥분이 눈물을 삼키며 말을 보탭니다. 하여 오늘 밤 서방님께 선택을 강요하러 왔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쌀 한 가마니를 살 것입니다. 그 쌀을 다 먹을 때까지 장원급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셋이 손잡고 저기 낭떠러지로 가서 함께 뛰어내리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죽음 아니면 급제라니요. 가난이 죄라지만 어찌 이리도 가혹한 승부수를 던진단 말입니까? 박선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습니다. 그것은 억울함도 아니요. 배고픔도 아닙니다. 평생을 선비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살아온 자신에 대한 뼈아픈 수치심이요. 저리도 독하게 나오는 두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연민입니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며 귀신 우는 소리 같은 바람이 몰아치는데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 위태롭습니다. 박선비는 잘려나간 아내들의 머리카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검고 윤기 흐르던 그 머리카락이 흉물스러운 뱀처럼 바닥에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린 것은 이 야심한 밤에 이 산비탈 거지 소굴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빚쟁이인가? 아니면 관아에서 나온 포졸인가? 세 사람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봅니다. 문풍지에 비친 그림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옵니다. 박선비, 자네 안에 있는가? 내 자네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찾아왔네.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참판이었습니다. 평소 가난한 선비들을 벌레 보듯 하던 그 구두쇠 영감이 대체 왜 이 흉흉한 밤에 들이닥친 걸까요? 박선비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쌀 몇 대박 구워 쓴 것이 화근이 되어 집이라도 뺏으러 온 것일까요? 하지만 옥순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운명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언니의 옷자락을 꽉 쥡니다.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영감이 그냥 올 위인이 아니야. 가난에 찌들어 죽음을 각오한 밤, 난데없이 들이닥친 고을 최고 부자.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배수진을 친 두 아내. 과연 이 기묘한 밤은 박선비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난 타령이 아닙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한 남자가 두 여인의 치마폭과 지혜에 엎여 세상을 호령할 거부가 되는 그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대서사시의 서막릴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뻥 뚫어줄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혀를 찹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계집 욕심은 많아 철을 둘이나 끼고 산다고 저런 놈은 벼락을 맞아도 싸다고 수군거립니다. 허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욕심이 아니라 뼈를 깎는 의리요. 피눈물 나는 희생이었습니다. 박선비가 처음부터 이런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는 촉망받는 진사댁의 외아들이었지요. 하지만 부친이 보증을 잘못 써가세가 기울고 화병으로 세상을 뜨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친의 중마고우였던 이 진사댁마저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늙은 이 진사가 숨을 거두며 박선비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네 부친과의 약조대로 내 큰딸 옥분이를 자네 짝으로 주네만. 저 어린 옥순이가 눈에 밟혀 눈을 감을 수가 없네. 천의 고아가 될 저 아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박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식소를 늘린다는 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었으니까요. 홀레날 옥부는 소복 같은 흰옷을 입고 박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염치 없는 청을 하나 올립니다. 제 아우 옥순이를 첩으로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저 아이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저 혼자 시집와 밥술이나 뜨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리 못하시겠다면 저는 오늘 밤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에 박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제 정실부인 자리를 반으로 쪼개겠다고 나선 것이고, 동생은 언니의 짐이 되지 않으려 몇 번이나 우물에 빠지려 했던 걸 언니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낸 터였습니다. 박선비 천성이 모질지 못한 위인이라 그 자리에서 두 자매의 손을 잡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내 비록 가진 건 없으나 자네들을 굶겨 죽이지는 않겠네. 우리 셋이 죽을 먹으면 죽을 먹고 굶으면 같이 굶세.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거였습니다. 남들은 쌍각시라 비웃었지만 이 셋은 부부이자 남매여 전쟁터의 전우나 다름없었습니다. 옥부는 삭바느질로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영민한 옥수는 산나물을 뜯고 약초를 캐며 악착같이 살림을 보탰습니다. 박선비는 그런 아내들을 볼 면목이 없어 밤낮으로 책을 파고들었지만 세상은 돈 없는 글쟁이에게 벼슬길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3번 낙방하고 빚쟁이들에게 멍석마리를 당해 초주검이 되어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옥부는 말없이 피 묻은 등을 닦아주었고, 옥수는 산에 가서 독사라도 잡아와 푹 고아 먹였습니다. 그러니 박선비에게 이 두 여인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밧줄이자 가슴에 박힌 대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못들이 제 머리카락을 잘라내며 최후 통첩을 해온 것입니다. 그 고운 머리카락은 5년 전 혼례를 올리던 날 비녀조차 꽂을 돈이 없어 댕기만 드리웠던 그 서러운 시절부터 함께 해온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잘라 쌀을 사겠다니요. 박선비의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으깨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이놈의 세상을. 박선비가 바닥을 치며 오열하려던 찰나 다시금 밖에서 들려온 최참판의 목소리가 이 비극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옵니다. 어허,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가. 내 자네에게 줄 것이 있어 왔대도. 줄 것이 있다? 고을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기로 소문난 최참판이 줄 것이라니요. 혹 독이 든 술이나 썩은 동아줄은 아닐런지. 옥순이 눈물을 훔치고 매서운 눈으로 문을 쏘아봅니다. 옥분이 황급히 잘린 머리카락을 치마폭에 감추고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섭니다. 이 밤 거지 셋이 사는 오두막에 들이닥친 고을 최고의 부자. 그가 들고 온 것이 이들의 운명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동아줄일지 아니면 지옥으로 밀어넣을 족쇄일지 문이 열리는 순간 판가름 날 것입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경첩 소리가 비명처럼 울리며 박선비가 마침내 방문을 엽니다.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최참판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도 짐작 못할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웬 짐꾼 하나가 쌀가마니도 돈개짝도 아닌 거적대기 하나를 짊어지고 서 있습니다. 자, 밖에. 이게 내 자네에게 주는 첫 번째 투자일세. 툭.
거적대기가 방 안으로 던져집니다. 그 안에서 굴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낡아빠진 개밥그릇 하나였습니다. 순간 옥순의 눈썹이 꿈틀하고 박선비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굶어 죽어가는 선비집의 개밥그릇이라니요. 하지만 이것이 천하의 박선비를 조선 제1의 거상으로 만드는 첫 단추가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천하의 몹쓸 늙은이가 박선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빈털터리라지만 명색이 선비집에 들어와 개밥그릇을 던지다니요. 이건 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넘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비의 긍지를 똥통에 처박는 처사였습니다. 박선비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개밥그릇을 집어 최참판의 면상에 집어 던지려는 찰나 번개같이 튀어나온 손이 있었으니 바로 둘째 부인 옥순이었습니다. 서방님, 참으세요. 옥순이 남편의 팔을 꽉 붙듭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합니다. 박선비가 씩씩대며 소리칩니다. 이걸 보고도 참난 말이냐? 내 굶어 죽어 귀신이 될지언정 이런 수모는 못 참는다. 썩 나가지 못할까? 하지만 최참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짐을 지고 허허 웃으며 방바닥을 뒹구는 개밥그릇을 지팡이로 툭툭 칩니다. 허허, 젊은 친구가 성미하고는. 자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 줄 아는가? 내 아비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일세. 내가 17의 알거지가 되어 장바닥을 기어다닐 때 이 그릇 하나 들고 밥을 빌었고 이 그릇으로 개처럼 엎드려 물을 마셨네. 자네 눈에는 냄새나는 나무 쪼가리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이 고을 논밭 천지보다 더 귀한 보물단지란 말일세.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최참판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선비랍시고 뒷짐지고 공자왈 찾다가 처자식 굶기는 놈보다 이 개밥그릇 들고 나가 10원 한 장이라도 벌어오는 놈이 내 눈엔 훨씬 더 사람답네. 자네가 그리 자존심이 세다면 어디 한번 내기를 해보세. 내기라니요? 옥분이 조심스레 묻자 최참판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습니다. 보름일세. 보름 안에 이 개밥그릇으로 냥 100냥을 벌어오게. 만약 해낸다면 내 자네 빚을 탕감해 주는 건 물론이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장사 미천으로 대주겠네. 허나 실패한다면 최참판의 시선이 두 자매의 고운 얼굴을 훑고 지나갑니다. 자네들 셋 다 내 집에 노비로 들어오게. 평생 죽 한 그릇 얻어먹으며 마당이나 쓸어야 할 걸세. 어떠한가? 이건 미친 짓입니다. 개밥그릇 하나로 보름 만에 100냥을 벌다니요. 100냥이면 황소 5마리를 살 돈입니다. 장사꾼도 못할 일을 글만 읽던 선비가 어찌한단 말입니까? 박선비가 펄쩍 뛰며 거절하려는데 옥순이 냅다 그릇을 낚아채 품에 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해야지요. 부인, 제정신인가? 박선비가 비명을 지르지만 옥수는 최참판을 똑바로 노려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영감님 말씀대로 100냥을 벌어오면 약조하신 재산 절반 외에 영감님이 평생 모으신 치부책을 태워주십시오. 가난한 소작농들 빈문서 말입니다. 최참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당돌하다 못해 맹랑하기 짝이 없는 계집입니다. 그러나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크하하,
좋다, 좋아. 내 살다 살다 이런 독한 눈빛은 처음 보는구나. 좋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시작이다. 최참판이 횡하니 돌아가고 남은 건 덩그러니 놓인 개밥 그릇 하나와 절망에 빠진 박선비뿐입니다. 박선비는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노비라니, 사대부 집안의 자손이 노비라니. 하지만 옥수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가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개밥 그릇을 벅벅 닦기 시작합니다. 서방님, 울 힘 있으면 주무세요. 내일부턴 전쟁입니다. 부인, 대체 무슨 수가 있어 그런 끔찍한 내기를 덥석 문단 말이오? 옥분이 걱정스레 묻자 옥순이 닦아놓은 그릇을 달빛에 비춰보며 씩 웃습니다. 낡고 칠이 벗겨진 볼품없는 그릇. 하지만 옥순의 눈에는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습니다. 언니,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해. 귀하다 하면 똥도 약이라며 사먹고 천하다 하면 금덩이도 돌 취급을 하지. 이 그릇, 그냥 개밥 그릇이 아니야. 천하의 부자 최참판을 만든 전설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겠어? 다음 날 아침, 옥수는 박선비에게 갓을 씌우고 도포를 빨아입히더니 자신은 무당도 아니고 기생도 아닌 기묘한 차림으로 나섭니다. 언니 옥분에게는 남편의 뒤를 따르며 북을 치라 시킵니다. 자, 서방님은 장터 한복판에 멍석을 깔고 앉아 그저 점잖게 이 그릇만 쳐다보고 계세요.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네버 입을 떼시면 안 됩니다. 웃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돌을 깨우친 사람처럼 먼 산만 보셔야 합니다. 세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 멍석을 깔고 박선비가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닦아놓은 개밥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고 그 안에는 맑은 정화수 한 사발이 담겼습니다. 지나가던 장돌뱅이들이 킥킥댑니다. 저건 또 무슨 구판이야? 거지가 동냥질을 하려면 깡통을 두드려야지 점잖게 앉아서 밥이 나오나. 어이 선비 양반. 거기 앉아 있으면 개가 와서 밥 먹네. 조롱이 빗발치고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달아올랐지만 옥순이 눈짓으로 참으라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순이 갑자기 품에서 부채를 촥 펴들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오시라. 오시라. 아무나 못 마시는 물이 왔소. 이 그릇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저 기와집에 사는 최참판 대감이 알거지. 시절부터 끼고 살며 제복을 불러온 천하의 보물단지. 이름하여 복그릇 되시겠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최참판의 이름이 나오니 귀가 솔깃한 것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최참판 네개가 쓰던 그릇인 걸 내봤는데 무슨 보물단지란 말이오? 한 왈패가 비아냥거리자 옥순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칩니다. 옳거니 눈썰미 한번 좋으시다. 맞소, 개가 썼소. 헌데 그 개가 보통 개였던가. 최참판이 돈방석에 앉을 때마다 지저대며 애군을 쫓고 재물을 물어온 영물이었지. 그 영물의 기운이 서린 이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면 꽉 막힌 돈줄이 뚫리고 나갔던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 이 말씀이야. 못 믿겠으면 마시지 마시오. 부정 타면 약효 떨어지니까.
옥순의 배짱 두둑한 호통에 사람들이 주춤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 보다 무서운 법. 게다가 박선비가 마치 신선처럼 눈을 감고 앉아 있으니 왠지 모를 영험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때 장사 안 되기로 소문난 엿장수 김씨가 쭈뼛쭈뼛 다가옵니다. 그 물 한 모금 마시는데 얼마요? 옥순이 코웃음을 칩니다. 돈은 필요 없소. 대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가난의 때를 씻어낼 복채는 내야지. 딱 한 양이면 당신도 오늘부터 최참판 팔자 되는 거야. 엿장수에게 엿 100개를 팔아야 벌 수 있는 거금 한 양.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겨둔 쌈짓돈을 꺼내 그릇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개밥 그릇을 들어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꺽. 시원하게 트림을 한 김 씨가 옆판을 메고 돌아서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엿 사시오. 엿. 김 씨가 목청을 돋우자마자 지나가던 비단 장수가 멈춰 섭니다. 어이, 엿장수. 오늘 우리 딸 혼례 날인데 엿을 깜빡했구먼. 자네 판에 있는 거 몽땅 주게. 돈은 후하게 쳐주지. 순식간에 엿판이 동나고 김 씨의 손에는 평소의 10배가 넘는 돈이 쥐어졌습니다. 김 씨가 입을 떡 벌리고 소리칩니다. 와, 효험이 있다. 진짜 복그릇이다. 그 한마디에 장터가 뒤집어졌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들고 몰려듭니다. 나도 한 사발 주시오. 비켜. 내가 먼저야. 나는 2냥 낼 테니 2모금 줘. 개밥 그릇에 담긴 물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옥분이 물을 길어 나르느라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박선비 앞에 놓인 전대에는 엽전이 수북하게 쌓여갑니다. 박선비는 눈을 감은 채 부들부들 떱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옥수는 단순히 물장사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난 뒤 박선비에게 한마디를 청하게 했습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덕담 한마디였지요. 평생 책만 읽어 문자 속이 깊은 박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럴싸한 사자성어. 한마디는 무식한 장사치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내리는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근자필성이라.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하였소. 오, 근자필성. 감사합니다, 선비님. 개밥 그릇의 물과 선비의 덕담. 이 기막힌 조화는 삽시간에 소문을 타고 옆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만에 모인 돈이 무려 30냥. 이대로라면 100냥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소문은 엉뚱한 곳으로 튀어 이 구역을 주름잡는 깡패, 조직 독사파의 두목, 왕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떼돈을 버는 놈들이 있다는 소식에 왕초가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칩니다. 어떤 놈들이 내 나와바리에서 허락도 없이 구판을 벌여. 와장창. 잘 나가던 개밥 그릇이 왕초의 발길질에 날아가 흙바닥에 처박힙니다. 모여있던 손님들은 혼비백산 달아나고 박선비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습니다. 옥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감싸 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아간 개밥 그릇을 주워들고
천천히 왕초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셨네. 이 그릇을 걷어찬 건 당신의 복을 걷어찬 것과 같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여인의 도끼 서린 배짱이 조폭 두목의 길을 누를 수 있을까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 했습니다. 옥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용해 판을 더 크게 키울 계략을 머릿속으로 짜내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지금 제정신이야? 내 복을 걷어차? 야, 이 개밥 그릇이 무슨 대수라고. 왕초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흙바닥에 나뒹구는 그릇을 짓밟으려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옥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도 애원도 아닌 서리발 같은 저주였습니다. 밟아, 밟으라고. 그 발이 닿는 순간 내놈 명줄도 딱 요 그릇 짝 날 테니.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늘하고 도끼가 서려 있던지 천하의 무식한 왈패 왕초의 발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맙니다. 장터의 웅성거림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옥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왕초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 줄 아나? 최참판댁의 제복을 지키던 업신도깨비 신이 붙어있는 그릇이야. 댁이 방금 그 신성한 그릇을 발로 걷어찼으니 그 화가 어디로 가겠어? 오늘 밤부터 자네 오른쪽 어깨가 쑤시기 시작할 게다. 사흘 뒤엔 그 팔을 못 쓰게 될 것이고 보름 뒤엔 내 놈이 거느린 그 똘마니들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게야. 두고 봐라. 내 말이 틀리나.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까? 하지만 원래 주먹 쓰는 놈들이 미신에는 더 약한 법입니다. 게다가 옥순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왕초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형님, 팔이. 왕초 뒤에 서 있던 부하놈 하나가 갑자기 팔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릅니다. 사실 녀석은 아까 엿장수를 밀치다가 팔을 삐끗한 것인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왕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뭐야? 진짜야? 이때를 놓칠세라 멍석 위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던 박선비가 눈을 질끈 감고 소리칩니다. 오호 통제라. 하늘의 별자리인 자미성이 빛을 잃었으니 흉한 기운이 동쪽에서 몰려오는구나. 화를 피하려면 덕을 쌓아야 하거늘. 쯧쯧. 박선비는 그저 어제 읽은 책 구절이 생각나 읊조린 것뿐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말이 왕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선비의 유식한 말 한마디에 옥순의 서슬 퍼런 저주 그리고 부하의 비명까지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니 왕초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저주를 풀려면? 왕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옥순이 콧방귀를 낍니다. 간단해.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깨진 복은 다시 붙이면 되는 법. 자네가 걷어찬 복을 자네 손으로 다시 채워 넣게. 채워 넣다니요? 돈으로 말입니까? 돈, 깡패 돈은 부정 타서 안 받아. 몸으로 때워. 지금부터 해질녘까지 이 장터 바닥을 돌면서 우리 복그릇 물을 팔아. 자네 입으로 이 물이 천하제일 명약이다 외치고 다니란 말이야.
자네의 그 험악한 기운을 영업으로 승화시켜 액땜을 하란 소리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천하의 독사파 왕초더러 물장수 노릇을 하라니요. 하지만 당장 팔이 떨어져 나갈까 겁이 난 왕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 뭐해? 물 떠와. 당장 안 팔면 오늘 저녁은 없다. 그리하여 조선 팔도 장터 역사상 전무후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등치 산만한 깍두기 머리 사내들이 고운 보자기를 두르고 한 손에는 물동이를 한 손에는 표주박을 들고 호객 행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자, 일단 한번 잡숴봐. 최 참판댁께도 이거 마시고 금송아지를 낳았다잖아. 안 마시면 평생 거짓골 못 면해. 확 마셔버려. 거기 아줌마. 물 줬는데 왜 돈 안 내? 복채 내놔. 복 안 받으면 확 그냥. 협박인지 홍보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살벌한 영업에 장터 사람들은 공포 반 호기심 반으로 지갑을 엽니다. 깡패들이 직접 나서서 이거 마시면 부자 된다고 악을 쓰니 왠지 안 마시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무서운 놈들이 굽실거리며 물을 파는 꼴이 우스워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어이쿠, 왕초가 주는 물을 다 마셔보네. 이거 마시면 나도 왕초처럼 주먹이 세지나? 지나가던 짐꾼이 농을 던지자 왕초가 눈을 부라리며 짐꾼의 입에 물을 들이붓습니다. 잔말 말고 마셔. 마시면 힘이 솟아 장사가 천하장사 된다니까.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갑니다. 독사파가 개과천선하여 물장사를 한다더라. 그 물을 마시고 깡패 두목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더라 하는 헛소문까지 더해져 오후가 되자 물을 마시려는 줄이 장터 입구까지 이어집니다. 옥부는 돈을 세느라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고 박선비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써주느라 붓을 쥔 손이 떨립니다. 일확천금. 자, 가져가시오. 만사형통. 자, 다음 분. 그리고 옥순. 그녀는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왕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와 빈 항아리를 내밉니다. 누님. 아니, 보살님. 물 다 떨어졌는데 어쩝니까? 어쩌긴 우물 가서 길어와야지. 아, 그리고 물값은 2배로 올려.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잖아. 독사파 왕초가 직접 떠다 바치는 물인데 한 냥으로 되겠어? 2냥 받아, 2냥. 예, 예, 알겠습니다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했던가요? 옥수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등을 타고 가죽까지 벗겨 먹을 기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멍석 위에 쌓인 엽전 꾸러미는 산더미가 되었습니다. 왕초와 그 부하들이 파김치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리니 그들의 얼굴에 묘한 생기가 돕니다. 평생 남을 괴롭히고 뺏기만 하다가 제 힘으로 땀 흘려 무언가를 팔아본 경험. 비록 협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생전 처음 맛보는 노동의 뿌듯함이었습니다. 왕초가 쭈뼛거리며 옥순에게 다가옵니다. 저기, 보살님, 정말 제 팔은 이제 괜찮은 겁니까? 옥순이 왕초의 어깨를 툭 칩니다. 그럼 멀쩡하고 말고. 오늘 자네가 흘린 땀이 애군을 다 씻어냈어. 그리고 이건 수고비. 옥순이 엽전 한 줌을 쥐어줍니다. 뺏는 게 아니라 받는 돈.
왕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돈을 바라봅니다. 가서 국밥이나 사 먹어. 그리고 내일부터 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 그게 내일은 매출의 일화를 떼어주지. 우리 동업 한번 해볼까? 왕초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맨날 관아피해 도망 다니는 짓거리보다 이게 훨씬 짭짤하고 폼 나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애들 풀어서 물 길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독사파는 졸지에 박선빈의 물장사 영업 1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름 뒤 약속한 날짜가 밝았습니다. 최참판댁 사랑방. 최참판은 곰방대를 물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박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쯧쯧, 헛똑똑이 놈이 무슨 재주로 백냥을 만들어. 오늘 밤이면 그 계집들 셋 다 내 종이 되겠구먼.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박선비가 들어섭니다. 헌데 그 뒤로 옥분과 옥순, 그리고 웬 덩치 큰 사내들이 줄줄이 비단 보자기 하나씩을 들고 들어옵니다. 영감님, 약조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박선비가 당당하게 외치자 최참판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 개밥 그릇은 잘 닦아왔는가? 빈손으로 와서 무릎이나 꿇지 못하러. 풀어라. 옥순의 호령에 독사파 부하들이 비단 보자기를 바닥에 차르르 풉니다. 짤랑, 짤랑, 묵직한 쇳소리와 함께 방바닥에 쏟아지는 것은 은전과 엽전, 그리고 금부치들이었습니다. 최참판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이게 다 뭔가? 100냥? 천만에요. 여기 300냥입니다. 원금 100냥, 이자 100냥, 그리고 옥순이 최참판 앞으로 낡은 개밥 그릇을 내밉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냥으로 영감님의 그 잘난 치부책을 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놓으시지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최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돈더미와 개밥 그릇, 그리고 옥순의 눈을 번갈아 봅니다. 이 여인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니,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부리는 재주를 가진 여인입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최참판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지요. 그의 입가에 다시금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허허, 재주가 용하구먼. 좋다, 약속은 지키마. 허나, 자네들 이 돈을 가지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최참판이 손뼉을 딱 치자 병풍 뒤에서 시퍼런 칼을 든 낭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밖에는 독사파가 있다지만 안에는 최참판이 기르는 살수들이 있었습니다. 돈도 놓고 그릇도 놓고 목숨만 부지해서 나가게 해줄 테니 썩 꺼지거라. 박선비가 사색이 되고 옥부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옥수는 피식 웃습니다. 영감님, 제가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지요. 옥순이 품에서 꺼낸 것은 돈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을 사또의 직인이 찍힌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이미 사또 나리께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밖에서 사또 나리가 이 돈 받으러 오고 계신데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면 사또 나리가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최참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관아까지 끌어들이다니. 위기를 기회로 적을 아군으로 그리고 권력까지 이용하는 옥순의 지략.
과연 이들은 최참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개밥그릇 장사는 고작 시작일 뿐 박선비의 진짜 재능이 폭발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참판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받아낸 거금 300냥. 흙수저, 아니 무수저였던 박선빈의 집구석에 그야말로 볕이 들다 못해 불이 났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합니다. 박선빈애가 도깨비랑 씨름해서 돈을 땄다더라. 아니다. 구미호가 둔갑해서 돈을 물어다 줬다더라. 온갖 낭설이 판을 치지만 정작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인 옥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돈개짝 위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서방님, 언니, 이 돈 쓰면 없어집니다. 독사파 녀석들 입도 먹여 살려야 하고 최참판이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우리는 이 돈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만들어야 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니 또 물장사를 하자는 게냐? 박선비가 순진한 눈으로 묻자 옥순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물장사는 한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팔 겁니다. 이야기? 소설책이라도 짓자는 게냐? 비슷합니다. 서방님은 글을 잘 쓰시니 이제부터 물건에 혼을 불어넣으세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에 담긴 사연을 사는 법이죠.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까? 하지만 옥순의 눈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장터 구석에 버려진 창고 하나를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내거는데 이름하여 박가분 이야기 상점. 옥순이 제일 먼저 사들인 물건은 한양의 기생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싸구려 분 화장품이었습니다. 가루가 거칠어 얼굴에 바르면 허옇게 뜨고 뭉치기 일수라 창고에 처박혀 썩어가던 재고품을 몽땅 헐값에 쓸어온 것입니다. 부인, 이따위 돌가루 같은 걸 누가 산단 말이오? 돈을 시궁창에 버리는 격이오. 박선비가 펄쩍 뛰었지만 옥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선비 앞에 벼루와 먹을 대령합니다. 서방님, 지금부터 편지를 하나 쓰세요. 아주 절절하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편지를요. 제목은 못난 지엄이를 향한 사내의 연서입니다. 연서,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여인에게 연서를 쓴단 말이냐. 가상의 인물을 만드세요.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돈이 없어 아내에게 좋은 분 하나 못 사주는 그 애달픈 마음. 그 마음을 담아 이 거친 분가루가 사실은 내 아내의 거친 손을 닮아 투박하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그런 분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박선비, 기가 막힙니다. 평생 공맹의 돌을 닦은 선비더러 사기꾼 노릇을 하라니요. 붓을 집어 던지려 했으나 옥분의 애처로운 눈빛과 옥순의 서슬 퍼런 눈빛, 그리고 마당에서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독사파 식구들을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신세가 처량하니 글이라도 처량하게 써보자. 박선비는 붓을 들어 먹을 듬뿍 찍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찢어지게 가난했던 지난날 굶주린 아내들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던 그 밤들을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갑니다. 부인, 보시오. 내 주머니가 가벼워 고운 밥값은 하나 사주지 못하고 이리 거친 가루를 보내오. 허나 이 가루는 내 눈물로 빚은 것이니 부디 그대의 고운 얼굴에 내 마음을 덧발라 주시오. 비록 겉은 투박하나 그대를 향한 내 사랑은 저 달처럼 희고 곱소.
붓끝에서 써내려간 글은 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선비의 뼈저린 참회록이자 아내들에게 바치는 진짜 연서였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박선비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옥분도 소매로 눈물을 훔칩니다. 됐어. 바로 이거야. 옥수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녀는 즉시 독사파 왕초를 부릅니다. 왕초, 자네 목청 좋지? 내일 장터에 나가서 물건 팔 생각 말고 이 편지만 죽어라 읽어. 아주 슬프게 지나가던 개도 울고 갈 만큼 처절하게. 다음 날 장터 한복판. 왕초는 험상궂은 얼굴에 짐짓 비장한 표정을 짓고 멍석 위에 올라섭니다. 그 앞에는 싸구려 분통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옆에는 눈물로 빚은 분이라는 깃발이 펄럭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들어보쇼. 돈 없어 서러운 사내의 피눈물을 들어보쇼. 왕초가 박선비의 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쭈뼛거리던 목소리가 내용에 몰입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사실 왕초도 어릴 적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어머니에게 분 한 통 못 사들인 한이 있던 놈이라 읽다 보니 제 감정에 북받쳐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부인. 흑흑. 내 마음은 비단결 같은데. 흐엉. 우락부락한 깡패 두목이 콧물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어대니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춥니다. 처음엔 구경거리였으나 그 절절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가난한 살림에 얼굴 꾸밀 새도 없이 살아온 촌부들의 마음을 정확히 타격한 것입니다. 어머 세상에. 저 사내 마음 좀 봐. 우리 집 영감탱이는 술만 퍼마시는데 저 선비는 어찌 저리 애틋할꼬.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급기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옥순이 바람잡이로 등장합니다. 접은 가루 거칠어서 더 좋대요. 고운 가루는 땀나면 지워지지만 저건 투박해서 오히려 피부에 착 달라붙어 안 지워진다나요? 게다가 남편의 사랑이 담겨서 바르면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던데. 그 말 한마디가 불을 지릅니다. 저거 하나 주시오. 나도 남편 사랑 좀 받아봅시다. 여기 2개. 시어머니 하나 드리고 나도 바르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던 싸구려 분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박선비는 구석에서 붓을 놀리며 편지를 베껴 쓰느라 팔이 빠질 지경이고 독사파 부하들은 분통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원가의 10배를 남긴 폭리였지만 사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맙다고 절을 합니다. 그들은 분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라는 환상을 산 것이니까요. 그날 밤 돈개짝은 또다시 가득 찼습니다. 박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내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밥을 벌어오다니. 평생 과거 시험 답안지만 적어내던 죽은 글이 시장통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글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박선비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희열이 차오릅니다. 자신은 더 이상 무능한 샌님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카피라이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방님, 이건 시작입니다. 분가루 다음은 비단입니다. 저 아랫마을 포목점에 좀이 먹어 구멍난 비단들이 산더미라지요? 구멍난 비단을
그걸 어찌 판단 말이냐? 왜 못 팝니까? 전쟁터에 나간 낭군님이 화살을 맞고 돌아와 그 피 묻은 옷을 깊고 기워 만든 승리의 비단이라고 하면 되지요. 구멍은 영광의 상처 아닙니까? 박선비는 이제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렇게 바꿔본 이야기 상점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곰팡이 핀 곶감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와 점지해준 약 곶감이 되었고, 이가 빠진 그릇은 천년을 버틴 장수 그릇으로 둔갑했습니다. 상단은 커져만 갔고, 박선비의 필력은 날로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글만 써서 붙이면 돌멩이도 팔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박선비를 붓으로 돈을 만드는 도사라 불렀고, 독사파 왕초는 영업의 신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박선빈의 상단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자 배가 아파 뒤틀리다 못해 창자가 꼬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참판이었습니다. 저놈들이 내 돈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상권까지 위협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최참판은 곰방대를 딱 부러뜨리며 음흉한 눈빛을 번뜩입니다. 그는 단순히 깡패를 보내거나 관아에 고발하는 하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박선비네가 이야기로 흥했으니 이야기로 망하게 하려는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어느 날 장터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박간의 물건을 쓰면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더라. 박간의 분을 바르면 얼굴이 썩어 문드러진다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유명한 이야기꾼 하나가 장터 한복판에 좌판을 벌입니다. 그는 부채를 차르르 펼치며 박선비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맞불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오. 그놈의 분가루는 개똥을 섞어 만든 것이오. 그놈의 비단은 시체 염을 하던 옷이오. 내 오늘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리다. 박선빈의 상점 앞은 순식간에 파리만 날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칩니다. 옥순이 이마를 짚고 옥부는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박선비의 붓이 툭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단순한 장사 싸움이 아닌 진실과 거짓을 다루는 여론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참판이 보낸 저 한양의 이야기꾼, 독설가 조 씨는 말발이 어찌나 센지박 선비 같은 점잖은 선비는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듭니다. 어찌합니까? 저자의 입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왕초가 주먹을 쥐고 나서려 하자 옥순이 막아섭니다. 주먹으로 막으면 우리가 진짜 사기꾼이 되는 거야. 말로 흥한 자, 말로 잡아야지. 옥순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진실을 거짓처럼 꾸미는데 도가 튼 프로 선동꾼이니까요. 서방님, 이번에는 편지가 아닙니다. 소설을 쓰세요. 아주 긴,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막장 드라마 같은 소설을요. 소설? 무슨 내용을 말이냐? 제목은 탐관오리와 독설가의 은밀한 뒷거래. 주인공은 누구인지 짐작가시죠? 옥수는 최참판과 조 씨를 겨냥한 반격의 서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조 씨 또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닙니다. 박선빈의 가게 앞에 시뻘건 글씨로 쓴 대자보가 붙습니다. 박선빈은 두 아내를 거느린 음탕한 자로 밤마다 구판을 벌여 사람을 홀린다.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진흙탕 싸움. 과연 박선비는 이 더러운 흑색 선전을 뚫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꾼 조 씨, 이 작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혀에 기름칠을 했는지 아니면 뱃속에 구렁이 100마리가 들어앉았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청산유수로 쏟아져 나옵니다. 장터 한복판에 좌판을 깔고 앉아 부채를 탁 펴들면 지나가던 개미 새끼도 걸음을 멈출 지경입니다. 에헤이, 쯧쯧. 저 박선빈의 분가루가 말입니다. 그냥 쌀가루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 저게 다 무덤가에 피는 송장풀을 빻아 넣은 겁니다요. 바르면 얼굴이 하얘지지요? 암요, 귀신처럼 창백해지니까 하얘지는 겁니다. 밤마다 저 집에서 쿵덕쿵덕 찢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다 무덤 파헤쳐 가져온 뼈다귀 빻는 소리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어머, 어쩐지 내 얼굴이 요즘 푸석하더라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거 바르고 헛소리를 하더만. 없는 말도 지어내면 사실이 되고 있는 말에 살을 붙이면 전설이 되는 법. 조 씨의 새치 혀가 춤을 출 때마다 박선빈의 가게 앞은 파리만 날리다 못해 돌멩이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사기꾼 놈들아. 내 돈 내놔라. 송장 가루를 팔아. 내 놈들이 사람이냐. 성난 민심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했습니다. 가게 문짝이 뜯겨나가고 독사파 녀석들이 몸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박선비는 방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나가서 아니라고 해명할라 치면 조용히 해. 이 송장 장수야. 하고 욕설이 날아오니 입도 뻥긋 못할 노릇입니다. 옥부는 눈물바람이고 가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저 멀리 누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 꼴을 구경하고 있겠지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소문을 이길 장사는 없다며 킬킬대고 있을 게 뻔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순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밟으며 박선비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이 바짝 오른 살모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방님, 붙드세요. 부인. 지금 붓이 문제요? 사람들이 우릴 죽이려 하는데. 그러니까 드시라는 겁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했습니다. 저 조씨놈 주둥이로 우릴 죽이려 들었으니 우리는 붓으로 저놈 혓바닥을 잘라버려야지요. 하지만 해명글을 써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요. 누가 해명하랍니까? 재미없는 진실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원해요. 저놈이 공포를 팔았다면 우리는 비웃음을 팝시다. 옥순이 먹을 진하게 갑니다. 까만 먹물이 칠흑 같은 어둠처럼 보입니다. 소설을 쓰세요. 제목은 두꺼비와 뱀의 짝짓기. 주인공은 욕심쟁이 두꺼비와 교활한 뱀입니다. 누가 봐도 최참판과 조씨인 줄 알겠으되 이름은 쏙 빼세요.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저들이 어떻게 백성들 고열을 빨아먹고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는지 그 추악한 밤의 행각을 낱낱이 그려내세요. 서방님의 그 고고한 문장력 말고 저작거리 왈패들이나 쓸법한 육두문자 섞인 문체로 아주 질펀하고 통쾌하게. 박선비 망설입니다. 평생 공자 맹자만 찾던 선비가
음담패설 섞인 풍자 소설이라니요. 허나 창문 밖으로 날아온 돌멩이에 옥분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걸 본 순간 박선비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 점잖은 게 밥 먹여주더냐. 내 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놈들, 내 글로써 아주 발가벗겨주마. 박선비는 붓을 잡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노에 차서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신이 납니다. 평소 억눌려 있던 끼가 붓끝에서 폭발합니다. 최참판의 탐욕을 똥파리 잡아먹는 두꺼비에 비유하고 조 씨의 간사함을 혀 2개 달린 뱀에 비유하니 문장이 춤을 추고 글자가 살아서 꿈틀댑니다. 밤새 쓴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A사 용지로 치면 100장은 될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읽어준단 말입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조선 최고의 확성기들이 있으니까. 옥순이 독사파 왕초를 부릅니다. 왕초는 억울하게 두들겨 맞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왕초, 복수하고 싶지? 아, 말해 뭐합니까? 저 조씨놈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찢는 건 하수야. 웃음거리로 만들어야지. 자, 애들 다 집합시켜. 지금부터 우린 장사꾼이 아니라 광대다. 다음 날 장터 한복판. 조씨가 또다시 좌판을 버리고 헛소리를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징이 꽝, 꽝 울리더니 박선빈의 가게 앞에서 요란한 품바 타령이 시작됩니다. 얼씨구 쉬고 들어간다, 절씨구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독사파 깡패들이 거적대기를 걸치고 얼굴에는 우스꽝스러운 분칠을 한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건은 왕초였습니다. 배에 바가지를 넣어 불룩하게 만들고 눈에는 검은 칠을 해 영락없는 두꺼비 꼴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개굴, 개굴. 내가 이 구역의 왕두꺼비시다. 내 배는 남의 돈 먹어 부른 배요. 내 눈은 남의 약점 찾아내는 왕방울 눈이라. 왕초의 익살스러운 연기에 사람들이 킥킥대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삐쩍 마른 부하 하나가 뱀 흉내를 내며 기어다닙니다. 쉭쉭 형님. 아니 두꺼비 대감. 오늘은 또 누굴 씹어 드실까요? 저기 멍청한 백성들이 있구나. 내가 가서 혓바닥을 놀려라. 겁을 주면 지갑을 열 것이니. 이건 누가 봐도 최참판과 조씨를 흉내낸 마당놀이였습니다. 조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저놈들이 하고 소리치려는데 왕초가 박선비가 써준 대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야, 이뱀아. 넌 입이 2개라 좋겠구나. 이 입으로 칭찬하고 저 입으로 욕하고 내 놈 혓바닥에 묻은 게 꿀이냐 똥이냐? 아이고 대감, 이건 똥꿀입니다요. 백성들 속여 먹는 똥꿀. 냄새는 굴인데 맛은 기가 막히지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조씨가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풍자가 되어 돌아오니 그 통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포는 웃음 앞에서 힘을 잃는 법입니다. 송장 가루니 뭐니 하던 무시무시한 소문이 저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름 앞에서는 그저 똥꿀 같은 헛소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때 박선비가 등장합니다. 도포 자락 휘날리며 단상에 올라 밤새 쓴 소설책을 차르르 펼쳐듭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시오? 탐관오리 두꺼비가 밤마다
기생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뱀이 혓바닥으로 어떻게 선량한 안악들을 홀리는지 이 책에 다 적혀 있소. 단돈단냥. 책을 사면 분가루는 공짜.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나도 보여줘. 나도. 그 두꺼비가 읍읍. 아무튼 놔줘요. 사람들은 이제 분가루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뒷담화가 궁금해 미치겠는 겁니다. 원래 남 욕하는 얘기, 특히 권력자 씹는 얘기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책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못 산 사람들은 내용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조 씨는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그가 퍼뜨린 공포는 박선비의 해악 앞에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조 씨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거 봐, 진짜 뱀 눈깔 닮았네. 입 주위에 똥 묻은 거 아니야? 크크. 조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도망가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왕초가 시원하게 물 한 바가지를 끼얹습니다. 에라이, 똥물이나 먹고 떨어져라. 와, 장터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박선빈의 가게는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박선비의 다음 이야기를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선비님, 이 편은 언제 나옵니까? 두꺼비가 망하는 얘기 좀 써주쇼. 박선비는 붓을 든 손을 으쓱해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찌질한 선비의 그늘이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여유가 흐를 뿐입니다. 옥순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주무릅니다. 보셨죠?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칼보다 강하고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혀끝에서 나오는 썰이라니까요. 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소식을 전해 들은 최참판의 집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뭐라고? 나를 두꺼비에 비유해? 감히 천한 것들이. 최참판은 분노로 몸을 떱니다. 이제는 장사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건 전면전입니다. 최참판은 벼루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지릅니다. 여봐라. 당장 관아에 연락해라. 저놈들을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죄로 잡아들이라 해. 내 이번엔 아주 뿌리를 뽑아버릴 테다.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출동할 채비를 합니다. 깡패도 아니고 여론전도 아닌 이제는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박선비네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과연 박선비와 두 아내는 이 무시무시한 관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 피하는 걸 넘어 이 위기를 이용해 더 큰 한방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고을을 넘어 조정나라까지 들썩이게 할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주둥이만 산 놈들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저놈들의 혓바닥을 뽑고 손가락을 분질러야 다시는 붓장난을 못할 것이다. 고을 사또의 호령이 추상같이 떨어집니다. 관아 마당에는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박선비와 두 아내를 애워쌉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터의 영웅이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무릎이 꿇린 채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최참판이 비단 방석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했느냐. 뱀이 용 흉내를 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했거늘. 감히 내 이름을 들먹이며 광대 노름을 해?
내 놈들이 쓴 그 더러운 책이 내 놈들의 수위가 될 줄은 몰랐겠지. 박선비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풍자한 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하지만 힘없는 백성의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몽둥이 앞에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곤장을 치려는 사령의 팔뚝에 힘줄이 솟습니다. 옥부는 공포에 질려 실신하기 직전이고 독사파 왕초와 부하들도 줄줄이 엮여들어와 멍석마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때 형틀에 묶인 채 침묵하던 옥순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입가에 터진 피를 뱉어내며 그녀는 사또와 최참판을 똑바로 노려봅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저 도끼. 사령의 몽둥이가 허공에서 멈칫합니다. 치지 마라. 내 서방님 몸에 몽둥이 자국 하나라도 남기는 순간 너희들 목숨줄도 그 몽둥이처럼 부러질 테니. 뭐라.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년이 지금 누굴 협박하는 것이냐? 사또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자 옥순이 피 묻은 입술로 씩 웃습니다. 협박? 천만에. 이건 경고야. 우리가 쓴 그 소설책 두꺼비와 뱀, 고을 사람들이 다 사가서 동이 났지? 그런데 말이야, 그 책의 마지막 한 권을 누가 사갔는지 알아? 최참판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마지막 한 권?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그 책, 어제 장터에 들르신 귀한 손님이 웃돈을 주고 사가셨거든. 그분이 누군 줄 아나? 바로 한양에서 내려오신 암행어사 날이시다. 순간 관아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최참판의 부채질이 뚝 멈춥니다. 암행어사라니.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그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왔단 말인가? 거짓말 마라. 내년이 살려고 별수작을 다 부리는구나. 이 고을에 어사가 떴다면 내가 모를 리가 있나? 사또가 애써 목소리를 높이며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옥수는 여유만만합니다. 모르지, 암행이니까. 그분이 우리 책을 읽고 뭐라 하셨는지 알아? 허허, 이 고을 두꺼비는 배가 터지도록 욕심이 많구나. 내 이 두꺼비 배를 갈라봐야겠다 하시더군. 지금쯤 그분이 어디 계실까? 아마 이 담장 너머에서 다 듣고 계실 텐데. 옥순의 시선이 관아의 담장 너머를 향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곳으로 쏠립니다. 사또와 최참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혹시나, 설마,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웬 꾀재재한 거지 행색의 사내가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찢어진 갓을 쓰고 집신을 신은 그 사내. 바로 며칠 전 장터에서 박선비의 마당놀이를 보며 배꼽 빠지게 웃던 그 미친 거지였습니다. 어허, 구판이 벌어졌나? 나도 좀 끼워주지 그래. 사또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저놈은 또 뭐야? 여봐라, 저 미친 거지를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달려들자 거지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금속 패. 그 위에 새겨진 말 5마리. 암행어사 출두요 마이너스. 우렁찬 목소리가 고을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 순간 관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 아이고, 나 죽네.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고
최 참판은 곰방대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포졸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던지고 벌벌 떱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 구멍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사가 된 거지가 박선비 앞으로 다가옵니다. 박선비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봅니다. 어사가 빙그레 웃으며 박선비의 묶인 줄을 풀어줍니다. 자네의 그 소설 아주 재밌게 읽었네. 특히 두꺼비 배가 터지는 장면이 압권이더구먼. 헌데 결말이 아직 안 났지? 네, 그 결말을 완성해 주러 왔네. 어사는 곧바로 사또와 최 참판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네, 이놈들. 백성의 고혈을 빨아배를 불린 것도 모자라 그 죄를 덮으려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고 옥에 가두다니. 내 놈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증명한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참판이 이마를 땅에 찌으며 비명을 지르지만 어사는 단호합니다. 여봐라. 저 탐관 오리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들이 빼앗은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저 최 참판의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라. 예-2 관아 마당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백성들이 춤을 추며 들어옵니다. 옥부는 옥순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박선비는 하늘을 우러러 긴 숨을 토해냅니다. 아, 글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야기가 칼을 이기는구나. 최 참판과 사또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고 조씨는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다 독사파 부하들에게 붙잡혀 공중부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쾌한 사이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사가 박선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넵니다. 자네,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내 조정에 천거할 테니 한양으로 가서 나란 일을 돕는 게 어떤가? 박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벼슬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박선비는 옥분과 옥순을 바라봅니다. 두 아내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과연 박선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벼슬길에 올라 출세의 가도를 달릴 것인가 아니면 이 장터에서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야기꾼으로 남을 것인가. 암행어사 나리의 제안에 관아 안팎이 술렁입니다. 평생을 가난과 서름 속에 살았던 박선비에게 드디어 금이 환양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양에 올라가 벼슬을 하면 저 두 아내를 정경 부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옥부는 감격에 겨워 입을 틀어막고 옥순조차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독사파 왕초는 형님, 아니 나으리, 이제 한양 가서 출세하시는 겁니까? 하며 벌써 짐을 쌀 기세입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닳고 다른 붓을 내려다보고 피멍이 든 아내들의 손을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담장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의 눈동자를 마주합니다. 그 눈빛들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에 울고 웃으며 위로받았던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사나리 황공하오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뭐라, 지금 제정신인가?
이 벼슬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사가 놀라 되묻자 박선비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조정에는 저보다 글 잘 쓰고 똑똑한 인재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허나 이 장터 바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의 서러움을 달래줄 이야기꾼은 저 하나뿐입니다. 제가 한양으로 가면 당장 오늘 밤 저 김씨 아저씨의 고단함은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저 떡 장수 할머니의 웃음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허허, 자네 진심인가? 예. 저는 벼슬아치가 되어 백성을 다스리기보다 광대가 되어 백성과 함께 뒹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제 붓은 이제 임금님이 아니라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겠습니다. 박선비의 말에 옥순이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역시 내 서방님답네. 멍청해. 아주 멍청해서. 멋져. 옥분이 눈물을 쏟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사는 한참을 껄껄 웃더니 박선비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좋다. 그 배포가 마음에 드는구나. 내 자네의 뜻을 존중하마. 대신 자네가 쓴 그 책은 내가 가져가 임금님께 바칠 것이네. 백성의 목소리가 궐안에 울려 퍼지게 할 테니 자네는 여기서 마음껏 붓을 휘두르게. 어사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박선비는 다시 장터의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벼슬을 마다하고 우리 곁에 남은 선비.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박선비네 가게는 이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뒤 고을 어귀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대문에는 만민이야기소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앞에는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어이, 박 어르신.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지난번 그 옹고집전 다음 편 언제 나옵니까? 어르신, 제 딸이 시집가서 구박받는데 시어머니 골탕 먹이는 이야기 좀 지어주슈. 백발이 성성해진 박선비, 아니 박 어르신은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허허 웃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고운 자태의 옥분과 괄괄한 성격 그대로인 옥순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옛 독사파 두목, 이제는 상단 대행수가 된 왕초가 아이들에게 엿을 나눠주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웬 늑수그레한 거지가 동양 그릇을 들고 기웃거립니다. 다해진 옷에때가 꼬질꼬질한 그 노인, 자세히 보니 옛날에 그 위세 등등하던 최참판입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쫄딱 망의 거지가 된 그는 이제 박선비의 이야기를 훔쳐듣고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순이 그를 발견하고는 혀를 찹니다. 쯧쯧 영감님. 옛날엔 남의 밥그릇 뺐더니 이제는 남의 이야기 훔쳐듣고 사시네. 최참판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입니다. 박선비가 조용히 손짓합니다. 여보, 밥 한 술 말아드리구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지 않소. 옥분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퍼서 내밉니다. 그런데 그 국밥이 담긴 그릇, 어디서 많이 본 그릇입니다. 바로 10년 전 최참판이 박선비에게 던져주었던 그 개밥 그릇입니다. 이제는 금칠이 되어 번쩍이는 보물단지가 된 그 그릇. 최참판은 자신이 버린 개밥 그릇에 담긴 밥을 먹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천대했던 그릇이 박선비 부부의 손을 거쳐 천하의 보물이 되고
결국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구명줄이 된 것입니다. 박선비가 그 모습을 보며 붓을 듭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세상에 천한 그릇은 없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개밥 그릇도 국보가 되고 벼슬아치도 거지가 되는 법. 우리네 인생 빈 그릇 하나 들고 왔으나 그 안에 사랑과 이야기를 채우면 그것이 곧 천하를 얻은 것과 다를까 없으리라.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 박선비와 두 아내 그리고 상단 식구들이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입니다. 자, 듭시다. 우리네 징글징글했던 가난과 또 그만큼 끈질겼던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건배 소리가 고을 너머로 울려 퍼집니다. 가난한 선비와 두 아내의 기막힌 동거, 그리고 개밥 그릇 하나로 일어선 통쾌한 인생 역전극.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삶에 지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시원한 사이다 한 사발 들이켠 듯한 짜릿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그릇은 비어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박선비가 그랬듯 이제부터 채우면 됩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요? 따뜻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